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김정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오늘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막말이 돼가기도 하고 참 기행을 일삼는 우리 트럼프가 또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햄버거 누가 사는 겁니까? 네, 먼저 설마 했었는데요. 네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제 티켓을 거의 거머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또는 제스처 한 동작 하나하나에도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렇죠. 특히 지난 수요일 날 15일 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런 연설을 통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애틀랜타 하면은 LA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한반도 관련 그런 발언들을 한다면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은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 탁자에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서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면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로 봐서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이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칫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힐러리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국빈이 왔을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의전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하는 국빈 만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다 생략을 해버리고 달랑 햄버거 하나를 놓고 김정은과는 얘기를 하겠다는데 상대방에 대한 대화 상대로서 굉장히 예의가 결례일 수도 있다는 이용하지 부분이-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굉장히 어떤 네.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나면은 햄버거가 결국은 그 값을 누가 낼 네.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2014년도에 당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네. 당시 미국인 2명이 북한에 억류가 돼 있었는데요.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평양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 가서 고급 만찬을 즐겼었습니다. 클래퍼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한미군에서 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식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자리에 12가지 코스 요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네. 나가려고 할 때 북한 측에서는 그 수행원한테 클래퍼가 먹은 밥값을 내라고 영수증을 줬었습니다. 굉장히 직접 내라고요? 네. 각자 내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북한과 미국 간에는 네.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또는 이러한 서로 간의 긴장 관계를 이처럼 사소한 거지만 당시 클래퍼 같으면은 10,000km 이상을 태평양을 날아서 평양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은 국빈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국가적인 임무를 띠고 왔기 때문에 밥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영수증을 제출했던 게 북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김정은이 태평양을 건너서 네.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햄버거를 놓고 먹으면은 이 햄버거 값을 누가 지불할까를 놓고도 더 하나의 좀 더 논란이 짚어야 될 가능성은 그러니까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아무래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핵 관련 이 어떤 이슈가 좀 부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으로서도 새로운 한반도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이 북핵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인 불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국제사회가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냐, 북한이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이제 세기를 받고 정작 다음 미국의 행정부는 이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러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은 자녀 임기에 상관없이
북한에서는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대선을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끝까지 본인들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북한이라고 볼 때는 이런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관심 있는 것은 지난주에 북한에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두 차례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네. 일단 그 유엔이 한반도 문제에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엔 사무국 내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미국을 너무 추종하는 기존의 그 유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반기문 그 사무총장한테 던지는 하나의 큰 화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국경을 초월한 조직 범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한다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또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신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북한 언론 매체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용어가 두 번이나 등장했던 게 바로 지난주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미국의 대선과 유엔 사무총장과 또는 국제사회 이런 여러 가지 핵심 변수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팽재훈 기자의 리포트로도 좀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봤지만 이스트 아시아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외신 매체에서 김정은이 자살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한때 뭐 외환 시장까지 출렁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결국 뭐 사실이 아니었죠. 근데 북한이 뭐 아무리 좀 뭐 은둔의 나라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런 허위 보도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허위 보도였고 사실이 아니었던 건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언론을 통해서 네. 5번 사망설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가 결국은 2011년 당시 12월 상황으로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그 북한의 지도자 또는 폐쇄된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사망 여부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많은 언론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시체말로 이제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외국 사이트 공신력이 언론에서 없는 그 외신 매체죠? 네 맞습니다. 예. 평소에 전혀 이제 한반도 관련해서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기사를 내놓은 언론사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언론사 자체의 사이트마저도 현재 가짜가 아니냐 그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이트에서 제목도 그럴 듯하고요. 개연성도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어떤 그 미모의 여인이 경호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접근을 해서 폭탄을 터뜨려서 결국은 사망을 했다. 그런 그 인터넷 기사와 함께 또 사진도요. 평양 시내 이제 역정 광장에 대형 텔레비전에 이춘희 북한의 유명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네. 긴급 보도를 하는 그런 사진까지 곁들여서 예, 이런 예. 기사를 내놨기 때문에 자칫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국내 이제 우리 국방부나 통일부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곧바로 진화 작업에 나섰고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국내적으로 언론에서는 많이 정리가 됐지만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더군다나 뭐 31살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충격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내용이 기사가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내 정보기관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서 네. 매듭을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낸 저희가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가 채택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법안에는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016년도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그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도 이제 상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안으로서는 최종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단 출발은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2008년도에 미국은 그 북한과 핵 협상 과정에서 테러 지원국 그 굴레를 당시에 이제 벗겨줬고요. 지금까지는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이 세 나라 말고는 국제적으로는 테러 지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이 테러 지원국을 만약에 다시 지정한다 네. 이런 부분에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현재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이러한 진상을 파악을 해서 90일 이내에 결국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이 외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 담당자들이 북한이 그동안의 국제사에서 어떠한 형태의 테러를 저질렀는지 근거를 제출을 해달라는 거고요. 예. 결국 그런 제출한 근거로 인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그 법적 절차, 이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착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뉴스에서 이제 그 테러 관련 그 사건을 보면 보통 다 중동에 있는 테러 집단이 많을 정도로 이제 북한이 뭔가 테러했다는 그 기사는 저희가 잘 접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무부가 8년 동안 북한을 어떤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해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북한이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던 것은 네네. 김현희 하면 다 떠올릴 수 있는 칼 858기 폭파 사건이 1987년 11월에 당시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115명의 이제 우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역시 같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이런 테러 지원국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결국은 이런 테러 활동을 다시는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차원에서 당시에 테러 지원국에 지정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 이후에도 북한은 이러한 87년도 이후에 90년대 초 같으면은 핵 도발을 먼저 1차 도발을 했었고요. 네네. 또 아울러서 그 미사일과 또 핵 도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비행기 폭파보다 더 무서운 핵과 이런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러한 북한의 도발을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역량을 투입을 했었는데 네네. 2008년도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북한의 이제 핵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좋다. 우리는 이제는 비핵화의 요구에 응하겠다.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영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도요. 폭발을 하는 장면을 공식적으로 보여줬었고요. 예. 이런 장면이 이제 CNN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가 되는 테러 지원국이라는 이익을 갖다 풀어줬는데요. 네. 결국은 그 협상 자체가 무의로 돌아갔고요. 이 핵 도발은 오히려 그 이후에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무려 3번을 더 핵 실험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이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 북한의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하원에서 이러한 법안이 결국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해제하자마자 계속해서 도발을 저지른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되게 된다면 네.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먼저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현재는 딱 3나라밖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4번째로 국제사회에서는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고립 상태는 더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현재 뭐 우간다나 쿠바, 러시아, 중국 등 전통의 동맹 국가들마저도 등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느꼈던 것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지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현재 유엔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그리고 광명성 4호 미사일 발사 이후에 현재 대북결의안 22705를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결국은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북한이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현재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결의 2270와 함께 예. 이러한 테러 지원국 지정은 외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은 국제사회 요구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요.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된 지 이제 1주년 되는 날인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그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르헨티나 하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좀 채택을 했고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어떤 그런 인권 유린 상황을 좀 규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북한 인권 사무소라는 곳이 이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둬왔는지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서울 한복판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들어서는 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네. 북한으로부터 현재 탈북자가 거의 3만 명에 가깝게 이르러서 국내에 입국해 있는 상태이고요. 끊임없이 현재 북한 정권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권 탄압이 현재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이러한 3만 명이 넘어서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북 인권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증언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증언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는 차원에서 북한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서울 한복판에 이런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설립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나폴슨 소장을 비롯해서 현재 직원이 뭐 5명에서 6명 정도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정기적으로 현재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하나원에 네. 가서 결국은 북한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증언을 하나요? 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한 현실을 갖다가 가장 최근에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 통해서 증언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현장에서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 간접적으로나마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되고 어떤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에 확립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를 하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이제는 하나의 효력을 발휘를 할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인권 사무소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북한 인권 탄압 사례들은 이제는 거의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그러한 사례들이 구체화되고 또는 효력을 더 발휘하면 할수록 결국은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1년 전이죠. 당시에 이제 이 센터가 서울에 세워지는 것을 두고 북한의 반발이 좀 상당했던 걸로 기억이 난리가 되는데요. 났었죠, 북한 측에서요. 예, 당시 이제 북한 보도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고 네,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끝끝내 설치된다면 그것을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네. 예, 지금 북한이 뭐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네. 이거를 좀 다시 좀 달리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북한도 자신들의 어떤 인권 문제가 좀 치부라고 생각이 드는 걸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드러나는 걸 좀 두려워한다고 그잖아요. 볼 수 예.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북한 인권은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고요. 그러한 현장 조사 불가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환경을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은 서울이라는 이러한 북한에서 나오는 제1의 관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북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현실들이 이제 고발이 되고 자료를 이제 수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북한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 자체를 놓고도 많은 북한에서 매체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특대형 정치 도발이다. 그리고는 처절하고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말의 어떤 위협을 굉장히 최고의 수준에서 내놨었고요. 실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인권사무소를 상대로 어떤 테러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가 들어선 데 있어서 가장 그 어떤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제1의 어떤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현재 자리에 잡은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이제는 채택을 하고요. 네. 이러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과정에서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특히 유엔 안보리까지도 네. 넘어가서 굉장히 유엔 내에서는 큰 효력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보리에서마저도 북한 인권을 이제는 하나의 의제로 채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예, 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한 정권 책임자들,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 지도자나 또는 이런 인권을 관장하는 부서에 있는 또는 책임을 져야 될
북한의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법정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인권으로 인한 그 불리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을 아무리 한다 해도 탈북자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얘기일 테고 또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눈가리가 엉이 텐데 예.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있는 인권 문제를 이 북한 인권센터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북한은 계속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각 개별적인 나라의 인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네네. 시비를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본인들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 탄압이 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국제기구가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이런 인권 탄압 사례가 구체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탈북자들이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원이나 또는 북한 인권사무소에 직접적으로 현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국내적으로도 이제 북한 인권법이 현재 통과가 됐고 국내 정부 기관 내에도 통일부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북한 인권법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현재 마련이 됐거든요. 여기에 아울러서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까지 국제기구까지 가세를 해서 북한 인권의 탄압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ICC에 제소하기 위한 자료로서 네.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례들이 모여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ICC 제소할 때 지금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언 자체가 어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피해자 가해자로 봤을 때는 이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결국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현재 얻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어떤 실체나 가해자의 존재를 우리가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증거로 잡아낼 수는 없지만 네네. 이런 많은 피해 사례가 결국은 북한이라는 어떤 그 인권 탄압 주체로서의 실체를 조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